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제63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됩니다. 이 책 읽을 63화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 될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 우리는 서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여기는 이 책 읽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즐거운 대화 나눠볼 분을 모셔야겠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곰곰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오늘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블럭 컷을 즐겨 하시는 곰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곰곰님 투블럭 컷 즐겨 하시죠? 즐겨 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왜죠? 지금은 옆머리가 많이 자라서 하지만 조만간 다시 하실 거 아닌가요? 여름이 오면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 오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죠. 그렇군요. 투블럭 컷의 장점이 뭔가요? 장점은 옆머리가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해야겠다. 왜냐하면 옆머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해봐야겠네요. 투블럭 컷. 네, 그거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침마다 헤어스타일 손질하기가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예,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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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투블럭 컷을 하면 그 시간을 반절 정도로 줄일 수 있고 훨씬 편하고 그런 그렇군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사실 머리에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단골 미용실은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 가면 그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좀 호탕하시고 시원시원하신 아주머니신데, 네, 그분이 항상 그러시죠. 무슨 배짱으로 관리를 안 하냐고. 너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배짱으로 관리를 안 하냐는 얘기를 하시죠. 저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잖아요. 네. 머리를 감고 왁스를 안 바르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자분들이 화장 안 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껴요. 자신감이 하락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꼭 왁스를 바르거나 왁스 바르는 게 귀찮으면 모자를 쓰거나. 그렇죠. 제가 모자를 쓰고 출근하는 날은 안 감은 날이 아니고 감긴 꼭 감아요. 아침마다 샤워를 하기 때문에 그쵸. 왁스를 바르지 않은 날입니다. 그렇군요. 다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랍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신경을 안 쓰는데 네. 너무 신경을 안 쓰면 정말 사람 모습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아침마다 드라이는 꼭 하고 와요. 그렇군요. 이게 드라이를 한 머리예요, 이래봬도. 전 지금 필사적으로 샤샤님 머리를 안 보고 있어요. 눈만 보고 있습니다. 빵 터질까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책을 하는 날이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책은 오리지널스라는 책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죠, 아마. 그렇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네, 제목 들어보신 분도 굉장히 많을 네. 거예요. 이번에 저희 주제는 시면이었고요. 제가 시면과 관련해서 이걸 왜 골랐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예,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네. 자, 이 책의 저자는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시고요.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이자 4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은 분이라고 표지에 대문만하게 써 있습니다. 네, 매우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종신 교수가 된 나이가 31살이라고. 그렇군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33살 정도겠죠? 그렇군요. 네. 그때 나는 뭐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분야는 조직 심리학을 하시고요. 이 책 이전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그렇습니다. 지으신 분이셨죠. 네. 기브앤테이크를 공고님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책이었나요? 그 책을 벌써 한 3, 4년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꽤 전에 샀고요. 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반 정도 읽은 저의 감상은 네. 제목만 보고 처음에 다른 친구가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제목만 보고 되게 뻔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뻔하진 않았고요. 그래요. 네. 하지만 결론은 기버가 낫다. 주는 게 낫다. 테이크아웃의 기버가 낫다. 그렇군요. 성경에도 얘기. 있는 말 같은데. 네. 네. 반 정도 읽었을 땐 그런 얘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그 책도 두꺼운가요? 두껍습니다. 근데 오리지널스보다는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저희 앞에 오리지널스 종이책인데 저는 종이책으로 읽어서 네. 이게 페이지가 463페이지예요. 물론 뒤에는 이제
그 참고 문헌들이 네, 쭉 네. 있어가지고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되게 명확하죠. 장점은 뭐 여러 가지 풍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네. 더구나 이 저자가 굉장히 석학이기 때문에 네. 헛소리로 이 페이지를 채우진 않았어요. 거칠게 말하면 다 이제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로 채우기는 했는데 두꺼운 책의 문제는 이거죠. 그 끝부분을 읽다 보면 첫 부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네. 핸드폰으로 읽었어요. 휴대폰으로 다 읽었는데 휴대폰으로는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어요. 와. 아무래도 글자가 적게 들어가니까 네. 그걸 넘기면서 휴대폰 화면으로 보다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부제는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표지에는 독창성은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제를 보면 이제 어떤 책인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독창성에 대한 거를 다루는 책이에요. 네. 본격적으로 인상적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책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네. 이게 이 두꺼운 책이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각 장의 주제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제 어떻게 독창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은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3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4장은 독창성이 발휘되는 시간이 언제인가. 5장은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6장은 갑자기 육아법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독창적인 아이로 기를 것인가. 약간 뜬금없긴 했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7장에서는 어떻게 집단 사고를 피할 것인가. 네, 아무래도 집단 사고를 하면 독창성이 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8장에서는 어떻게 두려움과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창성을 이제 밀고 나가려면 두려움이랑 분노가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거칠게 나눈 거예요.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네. 대략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책을 전체를 놓고 공공님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다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부분이 좋았어요. 음. 이게 사람이 어쨌든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랑 다 있는 그쵸. 이야기들이 제일 인상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업 고민하시는군요. 창업은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장에 어떻게 독창성이 나타나는가라는 페이지인데 네네. 이 호기심이랑 위험 관리에 네.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뭐 회사를 창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위험을 분산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흥미가 있었고 아까 그 말씀하신 갑자기 나오는 육아법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근데 약간 당황스럽긴 했어요. 저는 심지어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네. 맥락이 생각보다 잘 안 이어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마지와 막내 그 이야기죠.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읽으면서 납득은 됐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죠. 약간, 갑자기 이게 왜?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이 그 사례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해하기도 좀 편하고 실제 이게 적용되는 지식이구나라고 알기는 좋은데 약간 산만한 느낌 맞아요. 좀 산만한 있었어요.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랬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도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주기는 해요. 약간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독창성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정리해주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좋고 인사이트 있는 말들을 다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 되게 드는 그렇죠. 두꺼운 책의 회의이기도 한데 약간 조금 이제 비평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짜로 곰곰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산만하고 어떤 점에서는 각 장의 주제에 맞지 않은 장황한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게 좀 있고 약간 편집자가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걸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걸 다 주워 담기가 그런 느낌이. 그리고 이거 리뷰들도 좀 찾아봤는데 네. 그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그런 번역자분이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그럼요. 뭐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나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자분이 처음부터 쓰셨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자분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주제를 다 원고지에다 쏟아놓고 그거를 꼭지별로 편집자가 이렇게 잘 꿰어 맞춰서 장을 나누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걸 다 주워 담는데 이제 역부족이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좀. 아니 그리고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원서랑 목차가 완전히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정서에 맞춰서. 네, 정서랑 그 흐름을 다시 짜는 경우도 있다고 맞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샤샤님은 종이책 편집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퍼즐 맞추기처럼 저자 원고를 다 찢어놓고 이걸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절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편집 얘기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자, 그럼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책이 워낙 두꺼워서 네. 아니, 두꺼운 게 뭐 꼭 단점이 아니라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저도 밑줄 친 부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밑줄을 치시나요? 밑줄 칩니다. 지워지는 걸로 치시나요? 전자책이니까요. 아, 전자책이라 밑줄을 마음껏 치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치셨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밑줄을 너무 많이 치니까 밑줄이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그래요. 그런 거 있어. 이게 책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군데 정도 맥스 이 정도 친다. 그럼 의미가 있을 텐데 그쵸. 그냥 50개가 넘어가면 어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 그냥 같아요. 책 전체 다시 읽지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그 각 장이 들어갈 때마다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 같은 짧은 문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문구들이 참 좋았는데 첫 번째 장에 들어갈 때 문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항상 그 사람을 찌르는 말 많이 하시는 그 조지 버나드 쇼. 예. 이분이 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따라서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분 참 말씀 잘하세요, 그죠? 그렇죠. 이분 되게 따끔한 얘기를 잘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그분이죠. 제 기억에는 그 묘비명에 맞을 우물쭈물하다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 쓰신 분. 네,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말고 네. 설마 싶으면 질러보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이라도 제발. 예. 네. 우린 틀렸어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인상적인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독창성이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의외로 그 아이들 중에 영재나 수재, 천재 같은 그런 잠재력을 보였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경우는 별로 없다. 생각보다. 그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결국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기존 체제의 수능에서 그 안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가는 거고 맞아요. 그 체제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 그것도 있었는데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체제 수능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런 독창성을 뭐 여기는 어떻게 계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독창성 지수를 재보니까 선생님한테 관심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아이들이 훨씬 독창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칭찬이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독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저의 감상 중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독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저 지금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독창적인 게 좋은 거고 세제 수능하고 이런 건 나쁜 건가? 그렇지.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책의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독창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로 깔려 있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 이야기긴 한데 저는 육아법 읽으면서도 이거는 반농담인데 그래서 한창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독창적인 아이로 기를 수 있는가, 아이의 독창성을 무시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는데 읽으면서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독창적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수능적인 아이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 이제 독창적으로 자란 그 성인이 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보호해주고 독창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해줬다. 그래서 그 결과 나의 부모님은 평생 동안 나로 인해 고통받으셨다. 이렇게. 기억납니다. 네, 아무래도 수능하는 아이보다는 골치 아플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농담이지만 그래서 나는 수능한 아이로 길러야 하는가, 나의 편함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맞아요. 실험들이랑 테스트의 결과들이 인용이 되는데 저는 일단 거기서 뭐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정말 별걸 다 실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이게 사회과학 실험이잖아요. 심리학 실험이거나 이런 종류가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그 자연과학에서 온 방법론일 텐데 진짜 별걸 다 수치화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얼마나 이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를 몇 %로 수치화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지? 뭐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집단이 저 집단보다 21%더 독창적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뭐 대략 이제 방법론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A 집단, B 집단이 있으면 그들이 낸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C 집단이 평가했을 때 그 평가가 뭐 어떻게 나타나는가로 이제 수치화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방법론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제 얘기를 읽고서는 그러니까 칭찬받지 않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세상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실험 결과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그 웹브라우저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그거 완전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 사람과 사파리를 쓰는 사람을 한쪽으로 놓고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을 반대쪽으로 놓으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이 결근하는 확률도 낮고 재직 기간도 길고 일도 더 잘하고 이렇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일까 분석해봤더니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는 윈도우나 맥을 구매하면 기본으로 깔려있는 브라우저이고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자기가 직접 찾아서 그걸 설치해서 써야 되는 브라우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태도의 차이에서 내가 지금보다 나은 무언가를 찾아서 브라우저라도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냥 주어진 걸 그대로 쓰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걸 브라우저에서 찾았다는 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처음 읽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정답은 못 맞췄어요. 설마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고객 상담 직원의 3분의 2가 이미 내장된 브라우저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대부분 삶에서 주어진 부분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사실 결국 많은 부분에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삶의 태도니까요. 거기서 단적으로 드러나지만 근데 약간 조금 된 연구 결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크롬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크롬이 훨씬 많이 쓰이기도 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종이책으로는 105페이지인데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전자책으로 읽으셨으니까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그웨이였나요? 네, 세그웨이. 세그웨이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열정에 잘 매료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인데 사실 근데 열정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만 열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적으로 어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고심하거나 하는 것도 표현되지 않을 뿐 열정이다. 그리고 그걸 잘 알아봐야 된다. 그래야 진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뭔지 구별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반가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런 걸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콰이어트 같은 책이 되게 어울리시겠네요. 그래요? 네. 안 봤는데 조용히 하라는 책인가요?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내향적인 것이 외향적인 것보다 열등하다라는 통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힘 같은 것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책이 이제 힘주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고 매우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정과 열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서 보면 뭐 분노나 우울감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쵸, 정말 다르죠.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사람은 이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이제 열정을 표현하거나 하는 게 이제 좀 더 우월한 걸로 받아들여진 것도 굉장히 근대 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게 서양의 문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동양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랬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래서 그렇죠. 겸손과 침묵이 미덕인 시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읽은 적 있어요. 외국에서는 음. 달변가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고 빠르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걸로 인정되는데 한국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을 느리게 하고 목소리를 낮게 하고 이게 권위 있는 거라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 얘기가 좀 반가웠습니다. 이 세그웨이 얘기가 나오면서는 그거 있어요. 대표적으로 잡스 같은 사람이 그 세그웨이가 발명한 게 아마 그거 뭐라 그러죠? 모바일 1인 이동 수단이죠. 말하자면 바퀴 2개 달린 거. 아 뭐라고 전동 1인용 전동 뭐? 이동 장치. 아 그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나. 요즘에는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맞아요, 샤오미에서 나인봇 미니 뭐 이런 네네. 것도 있고. 맞아요. 많이 하죠. 네. 잡스가 그걸 처음 보고 이건 정말 세상을 바꿔놓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그래서 엄청 감탄을 했는데 실제로는 잘 터지지 않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왜 그런 실수를 범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뭐 몇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로는 그 발명가의 열정에 너무 압도당했고 잡스가 그리고 잡스 자신이 그런 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형이었고 그 판단하는데 이제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데이터로 판단을 하는 형이 있고 직관으로 판단하는 형이 있는데 잡스는 대표적으로 직관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해오고 잘 아는 분야는 직관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그게 자기 무의식에 다 녹아 있을 테니까.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데이터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잡스가 잘 아는 거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교통에 대한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로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세그웨이가 뭔지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그 영화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이언맨에 네. 아마 아이언맨 1편인가에 그 토니 스타크가 돌아와서 돌아온 다음에 거기 그 나쁜 역할이었던 토니 네. 스타크를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이 그 자기 공장에서 토니 스타크 쪽으로 오나 이때 타고 와요. 아 그렇군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가면서 뉴스로 봐서 완벽한 기억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인지 부사장인지 아무튼 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세그웨이에 네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세그웨이를 타다가 떨어져서 죽은 걸로. 진짜? 네,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그렇군요.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갑자기 세그웨이 업계 동향을 네.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그런 기계를 만나면 네. 피하세요. 네, 위험합니다. 네.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되게 약간 현실적이다라고 느낀 게 이게 물론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말하는 모든 거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럴 것 같아는 거의 없고 실제로 생각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라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기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잘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답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가 그걸 이야기할 만한 지위가 있을 때 얘기해야 된다라는 답을 하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주도적으로 업무 지원을 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직원들을 지도자와 경영진은 존중한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다음의 행동을 하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바로 대담하게 소신을 말하는 직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머리로 저 사람이 소신 있게 잘 얘기했구나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위나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서 얘기하는 게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 책 자체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커뮤니케이션,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누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던 잘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 이 그렇죠. 책에도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맞아요. 그런 책도 있고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현실 안에서 네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신경 써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전략적인 방법인데 저도 사실 그러니까 납득은 돼요. 이해는 되는데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공고님이 좋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위가 있든 없든. 물론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렇죠. 태도는 중요하지만 지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라는 생각보다 약간 오히려 더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 지위가 그렇죠.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영영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발표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조직에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그런 거에 열려 있는 조직이면 참 좋겠죠. 하지만 별로 없겠죠. 그런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본능이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제 아는 거지. 내가 왠지 모르게 불쾌한 마음이 들지만 이건 본능이고 사실 저 아이디어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좋은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쟤 왜 저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생각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 싶은 바가 있으면 얘를 회사 안에서 이건 이제 회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회사 안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먼저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설득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쵸.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해본 부분이 아니라서 좀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가면 사내 정치의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거를 본능적으로 애초에 꺼려 하다 보면 뭔가 긍정적인 부분도 놓치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먹히는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물건만 기가 막힌 걸 만들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겠지. 이거는 현실에서 전혀 그렇죠. 통하지 않거든요. 잘 만들어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다가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사내에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해야 돼 싶은데 현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되게 우울한 책이었네요, 이제. 저는 재밌었던 부분은 네. 그런 거였어요. 앞에 그 앞쪽 위험 관리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네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유명해진 그 업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하던 시기나 아니면 초창기 시절에 어떻게 위험을 분산했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례들을 나열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그 브라이언 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천체 물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중에 새로 구성된 밴드에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네. 수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학업을 중단하고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됐다. 근데 그 밴드가 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일 라큐를 작곡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저는 이거 너무 신선했어요. 그 그래미상도 받은 존 레전드라고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 네. 있는데 2000년도에 첫 앨범을 냈는데 2002년까지는 경영 컨설턴트로 계속 일했다. 낮에는 파워포인트 발표자로 만들고 밤에는 곡을 만들고 주말에는 공연을 했다. 이런 얘기 있고 저희 저번에 읽었던 그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도 맞아요. 첫 작품을 쓰고 나서도 뭐 교사, 건물 관리인, 주유소 직원으로 7년 정도 일을 했고 근데 이거는 이때까지는 성공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캐리가 출간되고 1년이 지나서야 소설 쓰기에 전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정확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빌 게이츠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빌 게이츠도 우리는 하버드 중퇴한 것만 아니까 하버드를 그러니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버드를 중퇴하고 사업에 올인해서 성공했다. 그거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였나 아무튼 아이디어를 완성시키고 나서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맞아요. 그래서 자퇴가 아니고 휴학같이 학교에 허락을 얻어서 학교를 쉬는 걸로 하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하고 나서 실제로 그 회사 일을 했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은 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위험을 상쇄시켜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관리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전체적인 위험 수준을 잘 관리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어떤 게 맞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면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같은 때에 네, 여러분 뭔가를 하셔야 위험이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옳은 방법이라기보다 흔히 갖고 있는 통념을 깨준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지금 있던 거 다 버리고 거기에 올인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할 거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거기를 조금씩 하다가 실제로 비전이 보일 때 뛰어들었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완전 확신을 가지고 올인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에 전혀 확신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다가 이제 성공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 어떤 안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더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올인하면 그게 생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좀 어떤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독창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독창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갑자기 막 엄청나게 빛나는 아이디어, 누군 말만 하면 되게 아이디어가 막 솟구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독창적인 거야.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조직이나 팀 전체가 독창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독창성이라는 게 표지도 나와 있지만 천재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었던 사람들을 보면 단지 그냥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중에 어떤 걸 잘 선별해서 어떤 걸 끝까지 밀고 갈 힘이 있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양이 질을 담보한다는 얘기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봤는지 다른 데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 예를 들면 미술 시간에 항아리를 만들어 와라, 도자기를 만들어 와라라는 숙제를 내주고 한 팀에는 진짜 잘 만든 거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다른 팀에는 무조건 많이만 만들어 와라. 이렇게 내면 그 중에 제일 잘 만든 건 많이 만든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질을 담보한다는 얘기가 사실 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느꼈냐면 사진 찍을 때 많이 느꼈거든요. 뭐야 나 공감한다. 맞습니다. 사진 찍을 때 저는 당연히 처음에 이제 디카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필카 시절에는 저는 안 겪어봤지만 필카 안 겪어보셨나요? 찍히는 데는 겪어봤지만 제가 그쵸.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나름의 예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닌데 이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이런 분들은 결정적 순간이라고 해서 절대로 같은 컷을 두 번 찍지 않고 딱 그 컷이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상이랑 맞았을 때 정확히 한 컷을 찍어서 건지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은 그런 거에 대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디카 이제 처음 막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런 걸 되게 막 하려고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를 딱 찍어야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잘 못 찍는 사람은 그냥 많이 찍다 보면 괜찮은 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저도 아내 사진을 찍어줄 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내가 한 장만 찍어 뭐 이러면 여러 장 찍어요. 네, 여러 장 찍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브레송 아저씨 같은 분들은 한 컷만 찍어도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이전에 여러 장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한 컷 찍는 단계가 된 거지. 그런 거지. 이 얘기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엘버트 허쉬만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에 따르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선택지가 4개가 있다.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결혼 생활이든 정부에 대해서든 불만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탈출하든지 불만을 표출하든지 인내하든지 방관하든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선택지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 2가지에 달려 있는데 나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느끼는가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헌신적인가 이 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적이지 않다면 방관할 거고 헌신적이라면 인내할 거고 내가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헌신적이지 않으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내가 행동하면 바뀌리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맞아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완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해보다가 말이 잘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조직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 되겠구나 하고 여기에 내가 낭비할 필요가 없지 하고 그냥 포기하는 면들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치자면 방관 쪽이겠네요. 방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애정도 떨어지고 내 말이 먹힐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게 완전 이런 다르죠. 거니까. 예, 맞아요. 그렇죠. 그 직장인들 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직장인들 가로하고 나는인가요? 아니요, 직장인들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그런 거래요. 그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게 가장 많이 좌절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계속되면 그게 어떤 무기력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좀 높은 직급을 갖지 못한 쪽에서 왜냐면 자기가 자율권이 없으니까 겪게 되는 증상인데 근데 또 회사에서 나름 높은 직급을 갖게 되면 이제 자율성은 있는데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다른 스트레스가 있대요. 인간이 스트레스 겪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그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높은 직급에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쪽 스트레스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아니겠죠. 그쪽에서 보면 또. 네. 그래서 결론은 인생은 고통이라는 피할 길은 없어요. 그래, 어디나 스트레스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한참 동안 아마 회사 얘기, 뭐 직장생활 얘기를 주로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듣는 분들 중에는 회사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 책 자체가 그 이분이 조직 심리학 맞아요.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예요. 맞아요. 조직 안에서 어떤 식으로 했고 뭐 조직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다던가 어떤 식으로 뭐 대항했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라서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그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 네. 내가 도전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걸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략적 낙관주의라고 부르는 걸 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방어적 비관주의는 그거죠.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패할 거야. 실수하고 넘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임하는데 그러니까 통념상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그냥 성향의 차이일 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잘한다 사실은. 그건 그 사람이 그 문제라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인 거고 오히려 그걸 미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굉장히 완벽하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그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래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조금 말을 바꾸자면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좀 완벽하게 물샐 틈 없이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무언가의 문제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임기응변이 굉장히 약하죠. 그 시뮬레이션 결과 안에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아 맞아요. 네.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주의자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성향에 대한 차이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 결국 그 파트에서 계속 나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그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너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낙관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할 만한 에너지가 돼서 실제로 일을 해나갈 때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실제로 준비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저는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일을 미룰수록 잘 되는 경우들이 많다. 아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기한이 일주일이면 앞에 한 3일 동안 바짝 난 미루는 거 싫어 그래서 바짝 해냈을 때와 미루다가 마감 시간 직전에 끝냈을 때 중에 마감 시간 직전에 끝냈을 때 성과가 더 좋은 경우들이 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였고요.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더 폭넓은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아예 처음부터 손도 안 대고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미루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내가 무의식 속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로 찾아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일을 마무리하기 직전 단계에 하게 됐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진행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것들을 생각해서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약간은 맥락이 다른데 그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스티븐 킹 얘기처럼 초고를 쓰고 버려놨다가 그렇죠. 6주 이상 버려두고 내 원고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다시 꺼내봐라. 그거랑도 어쩌면 좀 약간 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어제 저녁에 써오고 이러는 거죠. 그런 저는 거죠. 방송 들어오기 10분 전까지 지금 다듬다 왔는데 글을. 얼마나 좋은 글이 나오려고. 아, 나 진짜. 그래서 이것도 다 그 처음부터 얘기했던 통념이랑 약간 반대되는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줘서 그렇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단다 얘야.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거기까지 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정답도 많이 있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틀렸구나,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 집단 사고를 예방하려면 해서 보통 유대감이 깊은 조직이 집단 사고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대감과 그거는 좀 별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냥 친하면 너무 끼리끼리해서 이렇게 결론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조직에서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투명한 문화가 있느냐가 그렇죠.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회사의 예를 드는데, 네, 그 회사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단 직원이 CEO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편지 그렇죠. 보내고, 같이 미팅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곤란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중요한 고객인데 당신 오늘 네. 준비 하나도 안 한 것 같더라. 미팅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느냐. 그 회사의 장점은 그 말단 직원이 CEO한테 그렇게 메일로 그 지적을 하고 CEO가 그거를 전 직원한테 뿌린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래서 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진짜 소통이 굉장히 정말 다이내믹하게 잘 되는 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몇 개월 동안 토론하고 서로 뭐가 좋으냐에 대해서. 근데 보통의 조직에서는 그걸 되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몇 개월씩이나 토론하고 있으면 일은 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직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건강하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당장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조직의 문화는 CEO 성격이랑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렇게 말을 중구난방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책에 그렇게 많은 주제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조직 관리와 개인의 독창성과 두려움을 이기는 법과 육아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육아 얘기는 하나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어서 네. 오늘 저희가 잠깐씩 드린 인사이트가 재밌다고 여겨지시면 네.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자책 단말기나 네.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 없으시면 종이책으로 사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렇죠. 네, 핸드폰으로 읽기엔 빡세요. 특히 이런 책들은 전자책으로 읽으면 그렇지 않아도 맥락을 잡기가 힘든데 더 맞아요. 맥락을 잡기 힘들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께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종이책 기준으로 16,000원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네. 이제 이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할 때가 왔는데 시면.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큰일 났네. 표지를 보면 시면 같지 않습니까? 막 이래. 자, 다음 이유는 뭔가요? 다음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다 독창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독창성을 길어 올려보자로 넘어가죠.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모두가 독창성이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면 독창성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 뭔가 반박하고 싶다.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저는 독창적이지 않은가 봐요. 왜죠? 난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아까 했던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독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의문은 계속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독창적인 부분들을 발휘하면서 살면 좋겠죠. 네. 안 그러면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을 테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 독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정 회사의 뭐 CEO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리더십을 얘기하는 많은 책들이 저는 팔로우십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리더십이 존재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이 팔로우십을 가지고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지구에 70억 있다 치면 70억이 모두 리더고 모두 리더십이고 모두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고 실패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만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잘생기고 탤런트가 너무 많아서 다 연예인급이라면 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결국 인류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일단 왜죠? 활동을 해도 다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아 다른 사람은 팔로우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들만 있으면 상품을 사지도 않고 그걸 보지도 않고 다들 자기가 잘났으니 나를 봐줘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눈에 안 차서 결혼도 못하고 이래서 인류는 멸망한다는 그렇군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예인같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한 줄 평 하나씩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저는 책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즐거운 오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오리지널스라는 제목을 딱 보통 제목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제목을 보고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책일 줄 알았어요. 너답게 살아라 라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그거랑은 좀 벗어나는 이야기였다. 좀 다른 얘기죠. 좀 다른 이야기였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런 점은 오해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알게 돼서 좋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책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런 것은 다르다. 아, 그렇죠. 완전 다릅니다. 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다뤄보았고요. 네. 이게 심연이라는 주제로 제가 네. 잘 꿰어 맞춘 책이었고요. 사실은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모두에게 있다 독창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고 사실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집에 책이 있었는데 제가 초반을 읽다 말았다. 언젠가 한번 읽어보고 싶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제가 덥석 오케이 한 이유도 이미 사놨었다. 이미 사놓고 읽지 않고 있던 책이었다. 그게 이거였습니다. 바로 저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공곰님께 여쭤봤더니 마침 공곰님도 이 책이 있다고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르게 진실을 말하니까 되게 속 시원하네요. 네, 이참에 읽은 거지 뭐. 그럼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네. 이분 되게 책 읽을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근데 조금 주제를 좁혀서 얇게 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한 주제를 다루시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종류의 책들이 챕터별로 다 뜯어놓고 보면 필요 없는 챕터도 있고 사실. 맞아요. 그리고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챕터도 많죠. 맞아요. 중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결국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아니야? 이 얘기 되게 많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나 하고 주장의 근거를 굉장히 여러 개를 달아서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 혹은 편집자도 이게 너무 두껍다는 걸 알았는지 끝에 요약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약. 너를 위해서 한 줄 요약해줄게. 이럴 경우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실천하면 독창적이 될 수 있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책에서 하는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 몇 페이지 안 됐는데 다 읽고 나서 그거 보고 약간 허탈한 기분 들었어요. 이것만 읽어도 되는 건데. 맞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 책에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면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죠. 그냥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할 테니까 그런 면도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심연이라는 주제로 같이 써온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이 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